2021년 3월 5일 저녁 6시 오하이오주 허드슨의 티키 언더그라운드 바에서 술을 마시던 31세 매튜 덤마이어는 갑자기 올리펜스 크리에이터가 자신과 영상을 찍자고 연락해왔다며 동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동료들은 허무맹랑한 소리라며 코웃음을 쳤지만 매튜는 보란듯이 휴대전화를 꺼내 그녀와 주고받은 대화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정말로 매튜는 올리펜스 성인 크리에이터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놀랍게도 바로 오늘이 두 사람이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잠시 후 매튜의 휴대전화로 그녀가 도착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는 그녀가 술집 앞에 도착했다고 동료들에게 말한 뒤 서둘러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기대감에 부푼 매튜는 황급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 바를 나섰고, 정말로 입구 앞에는 흰색 차량 한 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을 뒤로 한 채 매튜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두 사람은 영상 촬영을 위해 미리 예약해둔 클리블랜드 시내의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두 사람은 페닌슐라에 위치한 BP 주유소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당시 주유소 CCTV에는 매튜가 담배와 생수 한 병을 구매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무심코 집어든 이 아쿠아피나 생수병은 훗날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물이 됩니다. 드디어 숙소에 도착한 매튜는 그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바로 온리펜스에 올릴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인 2021년 3월 6일 토요일 아침, 밤샘 촬영으로 지친 매튜에게 그녀는 이번엔 근교 국립공원에서 야외 촬영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매튜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오전 9시 45분경 쿠야호가 밸리 국립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은밀한 촬영 장소를 찾던 두 사람은 정해진 등산로를 벗어나 울창한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약 1시간 20분 뒤인 오전 11시 50분, 그녀는 들어갈 때와는 달리 홀로 숲을 빠져나와 어디론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3일 후인 2021년 3월 9일 오전 11시경 쿠야 호가밸리 국립공원을 걷던 등산객들이 숲속 깊은 곳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남성이 얼굴을 땅에 묻은 채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등산객들은 단순 실신 환자라고 생각하고 도움을 주려 다가갔지만, 이내 남성이 총에 맞아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곧바로 당국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평화롭던 국립공원은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국립공원 레인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남성은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쿠야호가 카운티 검시관실에서 부검을 진행한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후두부 관통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곧이어 피해자의 신원도 밝혀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31세의 매튜 존 덤마이어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쿠야호가밸리 국립공원은 연방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토지였기 때문에 수사권은 즉시 FBI로 이관되었습니다. FBI 수사팀은 가장 먼저 매튜의 휴대전화 기록과 GPS 데이터를 토대로 그의 마지막 동선을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건 발생 전날 매튜가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수사관들은 즉시 매튜의 동료들을 불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동료들은 수사관들에게 매튜가 술집을 떠나기 전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만나러 간다며 들뜬 기색을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매튜가 만난 여성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매튜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를 분석했고, 그 과정에서 한 여성과 긴밀하게 대화한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첼시 데니스 퍼킨스. 놀랍게도 수사관들이 그녀의 신원을 조회하자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과거 기록을 검토하던 수사관들은 4년 전인 2017년에 작성된 문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이 문서는 당시 첼시 퍼킨스가 한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가 가해자로 지목했던 인물이 다름 아닌 이번 사건의 피해자 매튜 덤마이어였다는 것입니다. 수사팀은 두 사람 사이에 얽힌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먼저 첼시 퍼킨스라는 인물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버지니아주 버지니아 비치에서 태어난 첼시 데니스 퍼킨스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녀가 다녔던 버지니아의 한 고등학교가 매튜 덤마이어가 졸업한 학교와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 혹은 악연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던 셈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첼시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개척하고자 미국 해안경비대에 입대했습니다.
군 복무 중 같은 대원이었던 남편 존을 만나 가정을 꾸렸고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제대 후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정착한 그녀는 온라인 유료 구독 플랫폼인 올리팬스에서 성인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온라인상에서 셀레나 세비지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터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사건 발생 4년 전인 2017년 3월 첼시 퍼킨스가 고등학교 동창 매튜 덤마이어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녀는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하며 매튜의 범죄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경찰 역시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사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사건이 종결되면서 기소로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매튜 덤마이어는 그 어떤 법적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국가와 법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첼시에게 이 결정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2021년 3월 3일 수요일, 이날 첼시 퍼킨스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녀는 글을 올린 직후 곧장 매튜의 SNS 계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긴 채 올리팬스 예명인 셀레나 세비지로 그에게 은밀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4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탓인지 매튜는 메시지를 보내온 여성이 과거에 자신을 고소했던 첼시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첼시는 매튜에게 자신을 온리팬스 크리에이터라고 소개하며 함께 영상을 촬영하고 싶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제안에 깜짝 놀란 매튜는 즉시 온라인상에서 셀레나 세비지를 검색했습니다. 화면 속 그녀의 화려한 모습에 완전히 매료된 매튜는 일말의 의심도 없이 제안을 수락했고 놀랍게도 두 사람은 곧장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2021년 3월 5일 금요일, 이날 첼시는 매튜를 만나러 가기 위해 남편 소유의 흰색 스마트카에 올라탔습니다. 그녀의 목적지는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약 590km 떨어진 오하이오주 허드슨이었고 5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차를 몰았습니다. 그녀는 차량 안에 미리 준비한 권총 한 정을 은밀하게 숨겨 놓았고 그리고 에어비앤비로 매튜와 함께 밤을 보낼 숙소를 예약해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매튜가 작성한 것처럼 조작된 가짜 유서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이날 밤 계획대로 첼시는 매튜와 만나 예약해둔 숙소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3월 6일 토요일 아침 두 사람은 야외 촬영을 위해 쿠야호가 밸리 국립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날 첼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검은색 옷차림이었습니다. 검은 후드티와 바지 그리고 무릎까지 오는 니하이 부츠는 처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의 모습을 연상케 했습니다. 그녀는 매튜를 데리고 일반적인 등산로가 아닌 인적이 완전히 끊긴 울창한 숲속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고요한 숲길을 걸으며 매튜는 이 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이라고 믿었겠지만 두 사람이 오래된 공동묘지를 지나 깊은 골짜기에 다다랐을 때 드디어 첼시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숨겨두었던 권총을 꺼내 매튜의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날카로운 총성이 고요한 숲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매튜는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 누구에게 공격받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차가운 흙바닥 위로 쓰러졌습니다. 첼시는 쓰러진 매튜의 상태를 확인한 뒤 아무런 감정도 동요도 없는 표정으로 범행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 무렵 범행 현장 인근을 지나던 등산객들이 오전 11시 30분에서 50분 사이 숲속에서 울려 퍼진 정체 모를 총성을 들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숲속에서 걸어 나오는 검은색 옷차림의 한 여성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눈이 휘둥그레진 등산객들에게 길을 잃어 잠시 헤맸을 뿐이라고 말한 뒤 황급히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범행 직후 첼시의 행보는 일반적인 가해자들의 심리 상태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죄책감이나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는커녕 그녀는 곧장 미시간주를 향해 다시 차를 몰았습니다. 그날 오후 미시간주 워터포드 타운십의 패밀리 잉크라는 타투샵에 도착한 첼시는 그곳에서 미리 예약해 두었던 시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타투 디자인은 보는 이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바로 교수형에 쓰이는 밧줄 올가미 문양이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한 남성을 사적으로 처단한 직후 자신이 행한 심판을 기념이라도 하듯 팔뚝에 그 흔적을 새겨 넣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술을 마친 첼시는 자신의 SNS에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한 장을 게시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정말 멋진 주말이었어 라는 짧은 문구가 달려 있었습니다.
사건 다음 날인 2021년 3월 7일 일요일 새벽 4시 45분 오하이오 턴파이크의 통행료 징수 기록에 첼시의 차량이 펜실베이니아주 서머셋을 통과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수백 킬로미터 밖 울창한 숲속에 남겨진 매튜의 시신이 영원히 발견되지 않기를 바라며 사랑스러운 두 아이와 아내를 기다리는 남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휴대전화 GPS 기록을 분석하자 사건 당일 버지니아를 출발해 오하이오 국립공원에 머물렀으며 이후 미시간주를 경유해 다시 자신의 집인 버지니아로 복귀한 범행 전후의 동선이 단 1m의 오차도 없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사건 발생 약 3주 뒤인 2021년 3월 30일 FBI는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첼시의 자택을 급습했습니다. 수색 결과 집 안에서 3자루의 총이 발견되었는데 그중 한 자루는 그녀의 가방 속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탄도학 검사 결과 이 총에서 발사된 탄환의 흔적은 매튜의 시신에서 추출된 탄환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과학적 증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권총과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아쿠아피나 생수병에서 첼시의 DNA가 검출되었고 매튜의 손톱 밑을 비롯한 신체 중요 부위에서도 그녀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주유소 CCTV와 차량 이동 경로 등 물적 증거 역시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지만 가장 압도적인 증거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수사관들이 그녀의 휴대전화를 정밀 분석한 결과 삭제되었던 메모 한 통을 복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전에 작성된 가짜 유서였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유서는 실제 현장에 남겨지지는 않았으나 그녀가 매튜의 죽음을 위장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증거가 첼시 퍼킨스를 가리키고 있었음에도 FBI는 체포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완벽한 기소를 위해 수개월에 걸쳐 신중하게 보강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예상치 못한 비극이 또 한 번 발생합니다. 사건 발생 8개월 후인 2021년 11월 5일 금요일 밤 워싱턴 DC 킹맨 파크 지역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밤 9시 25분 한 주택에 현관벨이 울렸고 문을 연 30세 여성 앞에 배달원 복장을 한 여성이 택배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택배를 건네받으려고 여성이 손을 내미는 순간 상자 뒤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던 총기가 발사되었습니다. 범인은 황급히 현장을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혼다 파일럿 SUV에 올라탔는데 차량 운전석에는 공범 남성이 타고 있었습니다. 범인들은 차를 타고 도주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의 추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긴박한 추격전이 이어졌고 플로리다 애비뉴 노스이스트에서 드디어 경찰이 그들의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검거 직전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여성이 갑자기 총을 자신의 머리에 겨눈 뒤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의 범인은 총을 쏜 여성 토미 린 덤마이어와 차를 운전한 남성 존 넬슨 맥���런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바로 매튜 덤마이어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매튜의 부모님은 범인 첼시가 체포되지 않자 직접 복수를 실행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첼시 퍼킨스가 워싱턴 DC에 숨어 있다고 믿었고 그녀를 찾아가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끔찍한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들이 총격을 가한 여성은 첼시 퍼킨스가 아닌 사건과 전혀 무관한 무고한 시민이었습니다. 다행히 피해 여성은 죽지 않고 살아났으나 매튜의 어머니 토미 린 덤마이어는 약 2주 뒤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매튜의 아버지 존 넬슨 맥���런은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되어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매튜의 어머니가 사망한 지 한 달 뒤인 2021년 12월 9일 FBI는 그녀의 남편이 해양경비대 훈련을 위해 머물고 있던 플로리다주 펜서콜라에서 그녀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이렇게 첼시는 즉시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연방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의 심판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길고도 지루했습니다. 재판 일정은 무려 4차례나 연기되었고 그 사이 첼시는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3년이라는 긴 시간을 구치소 안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2024년 3월 검찰은 그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형량을 27년에서 31년 사이로 조율해 주겠다는 유죄 협상이었습니다. 만약 재판을 끝까지 고집하다 1급 살인죄가 확정될 경우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추가로 10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첼시는 검찰의 제안을 단호히 거부하며 정식 재판을 통한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2025년 5월 27일 재판을 단 일주일 앞두고 첼시 퍼킨스는 갑자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녀가 인정한 죄목은 2가지였습니다. 첫째는 2급 살인 혐의였고 둘째는 연방 토지에서의 폭력 범죄 중 총기를 사용한 혐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스콧 자지키 검사는 그녀의 범행을 두고 희생자의 죽음을 초래하기 위한 차갑고도 치밀하게 계산된 의도였다고 일갈했습니다. 실제로 첼시의 행적은 충동적인 범행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녀는 수백 킬로미터를 가로질러 오하이오까지 이동했고 사전에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예약했으며 범행을 위장할 가짜 유서까지 준비했습니다. 더욱이 범행 직후 처형을 기념하는 타투를 했다는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이 며칠에 걸쳐 설계된 잔혹한 계획 범죄였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인 2025년 9월 9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연방법원에서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무고한 시민을 공격한 과오로 3년 6개월간 복역한 뒤 막 출소한 매튜의 아버지 존 넬슨 맥퀼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과 잘못된 복수로 참담한 대가를 치른 매튜의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피해자 영양 진술서를 낭독했습니다. 그는 내 아들은 좋은 사람이었고 이제 그의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없다며 무너진 가슴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첼시 퍼킨스의 변호인은 그녀의 불행했던 과거를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휘두른 폭력과 수차례 반복된 성범죄 피해 그리고 2017년 매튜에게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그녀에게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남겼다는 논리였습니다. 증인석에선 첼시의 언니 또한 동생은 본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모든 증언이 끝난 뒤 마침내 피고인석의 첼시 퍼킨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나직한 목소리로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짧은 말을 남겼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모두 경청한 솔로몬 올리버 주니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마침내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첼시 퍼킨스가 어린 시절 겪었던 가혹한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해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타인에게 치명적인 해를 가하는 사적 응징을 선택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이 선고한 최종 형량은 연방교도소 270개월, 즉 22년 6개월의 징역형이었습니다. 또한 출소 후에도 5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판사는 첼시에게도 어린 두 아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가족과 가까운 웨스트 버지니아주 연방교도소에 수감될 것을 권고하며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매튜 덤마이어의 두 자녀를 위해 59만 6천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첼시에게 요청했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잃고 자라야 할 아이들의 양육비와 부양 손실액을 산출한 최소한의 보상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첼시 퍼킨스 측은 즉각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장기간 복역해야 하는 수감자 신분으로 그런 거액을 지불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덜어줄 배상 문제는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전역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각에서는 첼시 퍼킨스가 성폭행 피해자였음에도 법이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그녀의 행동을 사법 시스템이 외면한 정당한 복수 혹은 자기 방어로 바라보며 동정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아무리 가슴 아픈 사연이 있더라도 개인이 법 위에 서서 스스로 심판자가 될 권리는 없으며 이는 명백한 살인일 뿐이라는 비판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실제로 2017년 당시 버지니아 비치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매튜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첼시는 법적으로 무죄인 그를 스스로 유죄로 단정하고 처형했습니다. 첼시는 스스로 판사이자 배심원 그리고 집행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고 그 결과 2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차가운 철창 안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